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문주 작가의 세상의 모든 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용서하기 위한 아버지의 깊은 고뇌가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맥주를 한 캔 따서 단숨에 들이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밤이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온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듯하다. 음악을 들으려고 CD를 넣어둔 나무장으로 간다. 나지막한 약장처럼 작은 서랍을 만들어 칸마다 작곡가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라벨을 붙여 쓰고 있는데 소목장인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준 것이다. 느티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윗판은 먹감나무를 댄 것으로 검은 먹선으로 그려넣은 듯 나뭇결의 무늬가 아름답다. CD를 꺼낼 때마다 나는 손바닥으로 나뭇결을 부드럽게 쓰다듬곤 한다. 벽에 걸어놓은 윗도리의 호주머니에서 피아노의 멜로디가 연거푸 울린다. 휴대폰을 꺼내들자 낯선 번호가 떠있다. 탁하고 쉰 듯한 목소리의 남자가 김숙희 씨가 어머니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다. 어머니라니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던가? 32년 만에 캄캄한 심연 속에서 불러온 말이다. 대답을 한 차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김찬우 씨 맞지요? 라고 다시 묻는다. 그렇습니다만 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빠르게 말을 이어간다. 아마 내가 전화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조카라고 말한다. 그가 내 눈치를 살피느라 더듬거리며 하는 이야기는 어머니가 연세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전화를 했다고 했다. 아버지에게는 감히 연락을 할 수가 없어 나에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닙니까? 천륜이 있는데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식 버리고 간 사람에게 무슨 천륜을 찾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할머니가 내뿜는 저주 속에서 솟아날 뿐이다. 어머니는 낯선 사내와 눈이 맞아 밤도망을 친 몹쓸 년이었고 급사를 맞아 죽을 년이었다. 햇볕이 내리쬐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 산동네.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일던 공사 현장의 한밭집. 매서운 바람 속을 걸어 도착한 낯선 여관방. 그 어디에서도 어머니를 만났던 기억은 없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핏발이 선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아버지가 어느 틈엔가 내 손을 놓치고 말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아버지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나는 어둠 저편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향해 눈을 부릅뜬다. 병원에서 알려준 아침 면회 시간이 지났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는다. 지진 발생으로 수요가 많아진 탓에 새로 출시한 내진 건축용 파이프의 샘플들을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를 작성해서 결제를 올리고 이미 주문받은 파이프를 건설회사의 현장으로 보낼 출하장을 공장으로 보낸다.
저녁 면회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사무실을 나선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현관 앞에 서자 더 이상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그런 년은 저작거리에서 사지를 찢어 죽였을 게다. 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희번덕거리던 할머니의 얼굴이 그리움이 증오로 변해가던 뼈아픈 기억들이 다시 앞을 막아선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에서야 나는 중환자실로 올라간다. 신발을 바꿔 신은 뒤 가운을 걸치고 중환자실로 들어선다. 머뭇거리는 내 눈에 쇠침대의 양쪽 모서리에 손발을 묶인 노파가 몸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불이 났다고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서 묶어놨어요. 아드님이 오셨으니 잠깐 풀어드릴게요.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말한다. 어머니는 격렬하게 몸을 뒤틀며 소리친다. 벌겋게 짓무른 눈꺼풀 속의 눈은 공포와 불안에 질려 동공이 크게 열려있다. 순간 온 몸에 피돌기가 멈춘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다. 이 흉측한 여인이 바로 내 어머니란 말인가? 윽 하고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간호사가 팔을 풀어주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꽉 움켜잡는다. 어서 도망가자, 어서. 그냥 있다가는 모두 불에 타 죽는다. 바싹 마른 입술에서 단내가 훅 끼쳐온다. 70이 가까워지는 노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악력이다. 한동안 쥐고 있던 손을 갑자기 획 뿌리치며 어머니는 기어코 날 독약을 먹여 죽이려는 게지 라고 내뱉고는 나를 노려본다. 섬뜩하리만큼 모질고 차가운 눈이다.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무수한 바늘이 되어 가슴에 와 박히는 듯하다. 자신을 불태우고 아버지의 삶까지 모조리 태워버리고서도 어머니의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았단 말인가. 어머니의 병명은 저나트륨 장애였다. 체내에 소금 성분이 모자라 메스꺼움과 구토가 생기고 그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어 의식불명과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온전한 의식을 되찾을 확률은 반반입니다. 전해질 수치도 워낙 낮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라고 의사는 말꼬리를 흐린다. 전해질 수치가 정상에 가까이 올라오면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이 온전한 의식을 되찾는 기점이라고 한다. 대략 2, 3일이 걸린다고 한다. 병원 현관문을 나와 병원 뒤뜰의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휴대폰을 꺼내든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다니던 읍사무소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났다. 한옥을 짓고 있던 대목장을 따라 몇 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던 아버지는 덕유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천성이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어린 나를 곁에 두고 생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다 전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에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골동품을 만드는 장인을 만나 전통 소목 기법을 배우며 아버지는 자신이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목장이 천직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던져놓고 아버지의 공방으로 뛰어가곤 했다. 쌓아놓기도 하고 세워두기도 한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도 좋았지만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아버지가 딴 사람처럼 말도 잘하고 빙긋이 웃기까지 하는 얼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소나무와 은행나무는 비를 아주 싫어한단다. 또 젊은 나무는 성질이 강해서 마당에 내어두고 2, 3년 비를 맞춰야 해.
그래야 성질이 누그러지는 게야. 그리고 난 뒤에 따스하고 건조한 방에 두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 몸을 다 내어줄 작정을 했는지 말이야. 내가 나무에 귀를 대며 말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허락을 안 받고 자르면 큰일 나지. 애써 다 만들어 놓으면 제 몸을 뒤틀어 버리거든. 내가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말했다. 그래서 나무가 우는구나. 나무가 울다니? 언제 말이야? 그때 비 많이 올 때 귀신 소리처럼 또 뻥 소리를 내서 깜짝 놀랬잖아. 아버지가 나무에 기대 누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습기가 많아서 나무가 늘어나거나 또 건조가 잘 될 때에도 소리가 난단다. 나무에도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지. 내가 나무를 가슴에 끌어안고 물었다. 아빤 나무 마음을 다 알아? 아버지는 대패질하던 손을 멈춘 채로 허공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나직이 말했다. 사람 마음도 모르는 등신이 어떻게 나무 마음을 알겠다고. 아버지는 1년 중 가장 습기가 많은 하지부터 처서에 이르는 기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목재를 구한다고 집을 떠났지만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핑계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를 찾아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후 아버지는 늘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잠을 잤다. 그리고 다시 공방에 틀어박혀 나무와 씨름을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내가 공방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면 자물쇠를 채웠다. 그 즈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살며시 공방문을 열었다. 문갑, 반다지, 서재 책상, 약장 등 낯익은 가구 한 구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형상을 한 나무 기둥이 보였다. 무릎을 꿇고 벌을 서는 아이처럼 두 손을 위로 올리고 있는 조각상으로 바싹 다가서는 순간 비명이 터져나왔다. 표독스럽게 찢어진 눈, 입꼬리를 슬쩍 치켜올린 일그러진 인매. 소름 끼치게 무서운 눈으로 나를 흘겨보는 얼굴은 그림책에서 보았던 악마의 얼굴이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악마의 얼굴을 한 목조각의 모습이 바뀌어갔다. 날카롭게 짙은 눈초리는 사라지고 아픔을 겨우 참는 사람처럼 찡그린 얼굴로 무거운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위로 올린 두 손은 한 손은 올리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옆에 붙인 형상으로 바뀌어졌다. 그제야 그 목조각이 악마가 아니라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20여 년이 지나서야 겨우 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끄는 듯 소목장으로 이름을 얻어가며 목가구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아버지의 평화로움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만일 어머니가 정신을 되찾는다면 그때 알려도 늦지 않으리라. 나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전해질 수치가 130이 되자 어머니는 하루 반 동안 깊은 잠을 자고 나서야 의식이 회복된 듯 했다. 그러나 나를 아른 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냐고 묻지도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 쪽을 향해 누워있기만 했다. 물을 찾을 때만 간신히 입을 연다. 물 좀. 어머니가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인다. 나는 생수를 반 컵 따라서 어머니의 입에 대어준다.
몇 모금도 안 되는 물이다. 어머니가 밤사이 본 소변량은 겨우 800cc이다. 소변량보다 더 많은 물은 전해질의 수치를 떨어뜨린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나트륨 공급은 뇌와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영양액에 나트륨을 미량 넣어야 했다. 물이 바닥에 났는데도 어머니는 컵을 놓지 않는다. 힘이 꽉 들어간 소나귀로 컵에 손잡이를 쥐고 어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놀란 사람처럼 황급히 컵을 쥔 손을 놓는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간병인이 식사를 하러 나간다. 시트를 갈아 끼우던 도우미가 나가자 병실 안에는 어머니와 나 둘만 남는다. 어머니는 나에게 등을 보이고 누워 숨소리조차 없다. 어머니가 잠든 것이 아니라 온몸에 촉수를 세워 나의 기미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완강한 거부의 뜻처럼 돌아놓은 등을 보고 있자니까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나에게 용서의 말을 구하기 싫어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처럼 짐짓 꾸미는 것이다. 교활한 노인네, 값비싼 1인실에 병실을 정한 것도 단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도 모두 어머니 쪽에서 사조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자식인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라면 아버지를 만난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버지가 받을 모욕과 분노가 짐작이 되어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점점 더 망설여진다. 아버지가 5살 난 나를 데리고 공방을 차린 마을은 뒷산에 솔밭이 있고 마을 앞에는 물버들이 늘어선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시냇물에 대패박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을 씻었고 물수제비를 떴고 겨울이면 방천뚝에서 연을 날렸다. 도청 소재지에 고등학교를 지원한 후 시험을 앞두고 밤이 늦도록 책과 씨름을 하던 가을 초입의 밤, 기온이 제법 차가운 날이었다. 자정이 넘어 수건을 목에 걸치고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시냇물에 허리까지 담근 채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보였다. 푸르스름한 달빛 속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어쩐지 아른 체를 하지 말아야 될 듯해서 발소리를 죽이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시냇물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물에 젖은 바지 앞섭이 불쑥 솟아있는 모습이었다. 재빨리 버드나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신발을 집어들고 모래밭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내 가슴을 쿵쿵 울렸다. 환한 달빛을 이고 어두운 숲길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나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옛 기억이 가슴에 쌓였던 그리움과 분노가 모골대로 차오른다. 돌아놓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싶다. 일어나요. 일어나 보라고요. 나에게 그토록 할 말이 없단 말입니까? 일어나서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봐요.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생각에 숨이 가빠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새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나는 창 곁으로 걸음을 옮겨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골똘히 들여다본다. 가는 주름이 뒤덮여 있는 누렇게 뜬 피부, 여러 겹으로 굵은 주름이 그어진 이마, 움푹 꺼진 눈꺼풀과 눈 언저리에 거무스레한 그늘, 긴 인중과 홀쭉한 뺨에 굵게 패인 주름. 이 얼굴이었을까? 이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기를 주름진 얼굴 위로 흘러내릴 눈물을 얼마나 바랐던가. 50살이 훌쩍 넘어서까지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허랑한 마음이 가까스로 짐작이 된 것은
좋아하는 여자를 떠나보낸 후 공방에 세워둔 목조각상을 보았을 때였다. 어머니라고 짐작되는 여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내리뜬 채로 이마를 찡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아버지의 영혼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움켜쥐고 있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는 주름처럼 얼굴을 덮고 있는 나무에 미세한 무늬가 빚어낸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능숙한 솜씨 때문인지 그 얼굴에는 여러 갈래의 표정이 느껴졌다. 내리뜬 눈시울에 희미하게 어린 슬픔에 잠긴 듯한 얼굴, 노곤한 잠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몽롱한 얼굴, 신음소리가 느껴질 만큼 고통으로 몸을 뒤트는 듯한 여인의 표정을 바라보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 얼굴은 쾌락의 절정에 다다른 여자의 표정이었다. 다양한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괴리와 간극 사이에서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한동안 꼼짝하지 않고 목조각상을 바라보던 내 가슴이 옥죄어들었다. 이 얼굴에는 아버지가 겪었던 기쁨과 행복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모조리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목조각상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온갖 섬세함과 그리움을 담아냈을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아버지의 공방 문을 열지 않았다. 국도에 올라서자 먼 산 아래 푸른 띠처럼 시내가 보인다. 차의 속도를 줄이고 창을 내린다. 청량한 대기 속에 엷은 소나무 냄새가 난다.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고 방천 뚝에 이르자 물버들이 늘어선 시내가 보인다. 물수제비를 뜨던 날들이, 달빛을 이고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라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집들에는 햇살이 가득하다. 활짝 핀 작약꽃 위로 벌 2마리가 붕붕거리며 날아다니고 담장 아래 보랏빛 붓꽃들이 줄지어 피어있는데도 집은 적막하기만 하다. 안채와 공방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안채의 창문도 열려있고 공방도 잠겨있지 않다. 어딜 가신 걸까? 전기밥솥에 밥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드는 목재를 구하러 멀리 가신 것은 아니다. 휴대폰을 사드리려고 해도 쓸 일도 없는데 번거롭기만 하다고 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다음에는 잊지 않고 사올 생각이다. 회사 앞 음식점에서 산 갈비찜과 과일이 든 봉지를 마루 위에 놓자 송앗가루가 뿌옇게 일어난다. 집 뒤에 솔밭에서 불어온 모양이다. 냉장고에 갈비찜을 넣고 마루 위에 송화가루를 닦아낸 후 뜰을 서성이는데 아버지가 들어온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어쩐 일이냐, 전화도 없이. 차가 밖에 있어서 놀랐구나. 어서 안채로 가자.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오냐, 그러자. 공방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나무 향이 훅 끼쳐온다. 아버지는 찬장에서 다구와 인삼편을 주섬주섬 찻상에 꺼내놓는다. 나는 낯익은 정경들, 문갑, 반다지, 서재 책장, 약장 등의 전통 목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관음보살을 새기다만 조각이 방 가운데 놓여있다. 어머니의 조각상은 어쩐 일인지 보이지 않는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벽에 세워둔 귀목나무를 발견한다. 무늬가 용을 닮아 아주 구하기 힘든 귀한 나무다. 귀목나무의 무늬를 쓰다듬으며 내가 말한다.
어떻게 귀한 용목을 구하셨어요? 정말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작년에 보아둔 건데 임자가 굳이 팔려고 하지 않더니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구나. 아마 나하고 연이 있었던 게지. 아버지가 소목장 일을 하면서 터득한 목리는 기다림이라고 했다. 빨리 자라는 나무라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제목으로 쓸 수 있고 나무마다 성질이 달라 온도를 맞추어 잘 건조를 시켜야 했다. 또한 가장 습기가 많은 하절기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좋은 목재를 구할 인연이 성숙해야 비로소 손에 들어온다고 했다. 고즈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아버지가 다관의 물을 찻잔에 따른다. 아버지, 막상 부르기는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 입을 연다. 네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구나. 얼굴이 아주 못쓰게 된 걸 보면 못난 애비가 아무 위안도 되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가 꺼질 듯 한숨을 내쉰다.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셨나요? 아버지에게 감히 할 말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묻고 싶은 말이었다. 용서라고 했냐? 아버지의 눈시울이 희미하게 떨린다. 젊은 날에 겪은 마음의 경량을 멀리 돌아보고 있는 듯했다. 골 깊은 주름이 빗금처럼 그어진 얼굴 속에 언뜻 쓸쓸함이 비친다. 무엇인가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연다. 그래, 얘기하마. 언젠가 너에게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다. 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죽이고 싶어서 찾아다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를 생각해서라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마음이 아마 반반이었을 게다. 너도 알다시피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대목장을 따라 강화도 전등사의 요사체를 수리하게 되었지. 그때 대웅보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에 얽힌 전설을 듣게 되었단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절의 중건을 지휘하던 도편수는 사하촌의 주모와 정분이 났는데 불사가 끝나면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도편수는 자신의 돈을 모두 주모에게 맡겨놓았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주모는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다. 화가 난 도편수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대웅보전의 처마 4군데에 주모의 형상을 한 나부상을 만들어 날마다 독경 소리를 들으며 참회를 하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나부상을 본떠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나무기둥을 잡고 새파랗게 날이 선 끌로 나뭇결을 따라 두껍게 떠내고 또 뜯어내듯 쳐낼 때마다 자신을 배반한 여인의 몸을 내리치는 듯한 쾌감에 몸이 떨릴 정도였다. 헐떡이는 숨결을 겨우 가누며 팔과 손목을 쉴 새 없이 움직여 여인의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들고 있던 끌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야차의 얼굴이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목조각상을 구석에 돌려놓고 마음을 다잡고 앉아 주문받은 문갑을 짜기 시작했다. 문갑의 앞판을 짤 먹감나무 판 위에 어느덧 여인의 형상을 새기고 있는 자신을 느끼곤 소스라쳤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이끄는 대로 팔이 마구 움직이는 것 같았다. 끌을 쥐고 나무에 살을 파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심장 한쪽 귀퉁이로 날카로운 끌이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 절로 신음이 터져나왔다.
움츠러드는 손과 끈을 나무의 속살에 깊숙이 박고 싶은 욕망과 싸웠고 아내의 형상을 깎아내려 갈 때마다 손이 헛돌아 망치가 손가락을 짓찧었다. 그 무렵에 어느 날 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목조각상은 만월의 달빛이 비쳐들어 은은한 광택이 났다. 나무의 무늬는 아내의 매끄러운 몸에 퍼져있는 혈관처럼 보였다. 그 혈관 속을 흐르는 듯한 섬세한 무늬를 들여다보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나무의 무늬를 쓰다듬어 보았다. 순간 아내의 몸의 기억이 부드러운 감촉과 몸의 온기가 느껴졌다. 손으로 모여든 몸의 열기가 화르르 손가락 끝으로 퍼져갔다. 손가락 끝이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다. 그는 벽을 향해 끈을 힘껏 던져버렸다. 그 이후 아버지는 다시 대목장을 따라 절집의 보수공사를 다녔다. 밤이 깊어 사람들의 기척이 끊어지면 법당문을 열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관음보살의 얼굴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오곤 했다. 절집의 일이 끝나도 한옥 짓는 일을 했고 주로 마당에서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는 피곤과 땀에 절어 혼곤한 잠속으로 떨어지곤 했다. 태풍이 불어왔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어렴풋한 잠속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깼다. 두 손을 위로 쳐들어 자신의 죄를 떠받치고 있는 아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조각상에 전신을 덮고 있던 나무의 무늬가 결대로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쩍쩍 갈라지며 떨어져 내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야차의 얼굴을 한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일그러진 이마, 입꼬리를 슬쩍 치켜올린 싸늘하게 비웃는 듯한 그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애원하는 듯 갈구하는 듯 두 손을 위로 쳐든 아내는 고통에 겨워 몸을 뒤틀고 있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전류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부르르 떨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방안을 환히 비추던 달빛이 쓰러지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망치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조각상을 부수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땀방울이 눈 속으로 흘러들어가 따갑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씩씩 숨을 몰아쉬며 그는 부스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나무 조각들을 내려다보다 문을 박차고 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길을 무작정 걸었다. 어디인지 가늠도 되지 않는 산길을 걸어가다 날이 희부이움하게 밝아왔다. 그제야 그는 보수공사를 했던 암자의 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다. 한동안 망설이다 그는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법당문을 열었다. 촛불을 켜자 금빛 불상이 환히 드러났다. 사방을 둘러보던 그는 숨을 멈추었다. 수천 개의 꽃잎에 둘러싸인 듯 보이는 관음도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촛불을 그림 앞에 비추며 다가서자 무수한 꽃잎처럼 보였던 것은 손이었고 그 안에 사람의 눈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귀한 그림을 태울 작정인가? 낯익은 노스님이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하며 물었다. 처음 보는 것이어서 그만. 그런데 저 수많은 손 안에 어떻게 눈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노스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이 딱한 사람아, 절집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도 아직 천수천한 관음보살님을 모른단 말인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았구만. 쯔쯔.
노스님은 들고 있던 염주를 그에게 내밀었다. 오늘부터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을 불러보게나. 그분은 모든 중생이 부르는 소리를 다 듣고 관하시니 말일세. 그래야만 자네가 화택의 불길을 벗어날 것이네. 욕심부리지 말고 담담하게 기도를 이어가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마음이 훤하게 밝아올 때가 있을 것이야. 아버지는 이야기를 멈추고 다관에 다시 찬물을 붓는다. 아버지의 등 뒤쪽 한 구석에 조각을 하다만 관음상이 벽을 향해 돌려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독특하다. 허리 아래에 수많은 잎사귀가 둘러싸고 있는 듯 보인다. 아버지, 관음상을 조각하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어린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관음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지. 관음상을 새기는 동안 내 마음은 기쁨에 차올랐다. 내 몸속에서 고요하게 흘러나온 희열이 끈을 쥔 손끝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꼈지. 관음상을 완성하던 날 나는 오래도록 관음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토록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얼굴인가. 관음보살은 그윽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무가 건조되느라 뚝, 뻥 하는 소리가 났지.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우레소리같이 들리더구나. 호련히 마음속에 팽팽하게 매여있던 줄 하나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았지. 관음상의 자비로운 모습을 새기는 것도 다 집착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짙은 감회가 서려 있다. 그러고 나서도 왜 관음을 새기셨어요? 네 어미를 용서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차마 너에게 말이 나오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눈을 지그시 감는다. 저도 내일 모레면 40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들려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내리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아버지는 결심한 듯 말을 잇는다. 밤이 깊어 대문을 빠져나가는 네 어미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오래된 절터였다. 네 어미가 덤불숲을 지나 축대를 넘어서자 허물어져 기단만 남은 탑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오더구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 그들이 탑 뒤로 사라지고 난 뒤 난 축대 아래서 한 귀퉁이가 부서진 기왓장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가슴이 두 방망이질 치고 다리가 떨렸어. 몇 걸음 옮기는데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기왓장을 든 팔이 점점 허리 쪽으로 내려오더구나. 아버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다. 아버지는 목이 막히는지 한동안 말을 멈추다가 다시 말을 이어간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더 두려운 것은 나보다 체구가 더 큰 사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그들이 만나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네가 어미 없이 홀로 크는 것이 안쓰러워라고 핑계를 댔지만 정작 버림받는다는 것이 싫었고 그 사내가 무슨 흉포한 짓을 할까 두려워서였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비열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관음상을 새기기 시작한 것이란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네 어미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고통이 손에 잡힐 듯 느껴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미간에 주름을 모은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얘야, 네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모양이구나.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게냐? 아니요,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흔든다. 녹차를 빈속에 많이 마시면 속을 훑지. 차를 바꾸어 먹자. 네 얼굴을 보니 아침도 걸은 것 같구나. 보이차가 좋지 않겠냐? 아버지가 문갑 위에서 차호를 꺼낸다. 아버지가 보온병에 든 물을 차호에 붓고 보이차 덩어리를 꺼내 손끝으로 조금씩 부셔서 차호에 넣는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저 아버지, 어머니의 조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아버지가 들고 있던 차호를 툭 찻상에 떨어뜨린다. 차호에서 튀어오른 불구스름한 보이찬물이 흰 다포 위로 번져간다. 아버지의 얼굴이 낯빛으로 질리고 관자놀이에 퍼런 힘줄이 돋는다. 나는 다포를 벗겨내고 보온병에 있는 뜨거운 물을 차호에 다시 채운다. 차가 우려지기를 기다리며 나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한다. 아직 목숨은 붙어있는 모양이구나.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한다. 싸늘한 목소리다. 다 끝난 일이다. 난 관여하기 싫구나. 너도 회사 일이 바쁠 테니 너무 힘 쏟지 마라. 병원비는 내가 내주마. 아버지의 얼굴이 어느새 차갑게 굳어져 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한다.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하고 일어난다. 간병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일요일에 쉬는 것을 오늘로 바꾸자고 했다. 회사가 끝나야지 갈 수 있다고 하자 간병인은 간호사들에게도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겠다고 했다. 내일이라도 어머니를 4인실로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한다. 비싼 병원비도 문제지만 어차피 어머니와 깊은 속내를 드러내며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2, 3일에 한 번씩 과일이나 빵 같은 간식거리를 들고 갔다가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곤 했다. 때로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어머니가 딱하고 불쌍한 생각까지 들었지만 막상 어머니의 얼굴을 대하면 말도 건네기 싫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아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만난 후부터 소년 시절부터 겪어왔던 결핍감과 정신의 허기가 모두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내면에도 어머니와 같은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푸른 달빛을 등지고 어두운 숲길로 걸어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내 망설임 때문에 나는 결국 그녀를 잃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다. 어머니와 밤을 보내기 싫어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휴게실에서 여자 2사람이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고 젊은 남자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다가 흘낏 바라볼 뿐 병원 복도는 조용하다. 간호사 2이 데스크에 앉아 무엇인가 쓰고 있다가 아른 체를 한다.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다가 나는 훅 하고 숨을 멈춘다. 침대에는 어머니가 창문을 향해 앉아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 병실 안에는 불안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다. 2사람은 모두 말이 없다.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문을 닫는다.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미묘한 기분은 배반감인 듯 했다.
왜 아버지는 병원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일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증오이든 아니면 연민이든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휴게실로 와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눈을 감는다. 지금쯤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두 사람 사이에 흐를 침묵의 틈새로 고통의 세월들이 소용돌이 치겠지. 두 사람의 마음의 파고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도 병실마다 켜있던 텔레비전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사라진다. 을씨년스러운 정막 속에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내뿜는 헐떡이는 숨소리가 떠돌고 있다. 한밤중의 복도는 불안한 정적에 쌓여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흰 천을 씌운 침대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다. 땀에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난다. 소파에서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잠이 든 모양이다. 악몽을 꾼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나를 외쳐 부르는 듯한 소리만이 어렴풋하다. 편도선이 부었는지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뜨끔거린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것일까?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병원의 담당 데스크의 간호사다. 새벽에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한다. 왜 지금 연락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고 한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이 없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할 길이 없다. 병원으로 차를 달린다. 간호사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방심했다고 하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도 다 연락을 취해 놓았다고 한다. 어머니를 입원시킨 조카 되는 사람의 휴대폰은 계속 전원이 꺼져 있다는 것이다. 몸도 겨우 가누는 어머니가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아버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긴 복도를 걸어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 속 깊이 들어와 꽂힌다. 병원 근처의 골목길까지 샅샅이 훑고 난 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찾아간다. 담당 경찰관은 그런 경우 환자이면 발견된 장소의 시립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무용고자는 구청 산하의 보호센터로 보낸다고 했다. 어머니의 인상착의가 적힌 서류를 보던 경찰관이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주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자에 앉아 흰 종이에 어머니의 얼굴을 그린다. 얼굴의 윤곽과 이마에 가는 주름을 그리고 나자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다. 세세한 이목구비가 어렴풋하기만 하다. 서너 장을 그리긴 했지만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곳저곳에 파출소 지구대에 전화를 하고 있던 경찰관이 가까운 곳에 있는 시립병원에 무연고자인 노파가 오늘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바래는 것 같았다. 경찰관이 확인해 보겠느냐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 지하실의 긴 복도에 들어선다.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 속에 크레졸 냄새가 훅 끼쳐온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벽에 바싹 붙어있는 철제 침대에 반드시 눕혀진 시신 앞으로 안내한다. 엄지발가락에 무연고자라고 쓰여있는 라벨이 묶여있다. 그가 얼굴에 덮인 시트 자락을 걷으며 묻는다. 찾는 분입니까? 어머니는 아니었다. 혹시 어머니도 이런 모습으로 다른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아닐까?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일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자세히 보십시오. 인상착이나 나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나는 완강히 고개를 저으며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흰 가운의 남자가 시트를 덮었다. 어둡고 긴 복도를 걸어 나와 자판기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허기와 피로가 함께 몰려온다. 시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의 요양센터를 다녔지만 아무 소득이 없다.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아버지는 어딜 헤매고 계실까?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신문사에 낼 광고와 전단지에 넣을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려고 문구점에서 드로잉 연필과 목탄을 사서 회사로 돌아온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다. 어머니의 행방은 아직 모른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있다. 새벽에 내가 그만 잠이 들었던가 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 회사가 끝날 시간을 기다려 공중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병원 1층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넋이 나가 있었다. 핏기 없는 안색에 붉은 실핏줄이 돋은 눈은 움푹 꺼져 있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다. 밥 생각이 없다는 아버지를 간신히 달래서 집 근처의 일식집으로 간다. 민어 지리와 정종을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한다. 식탁 위에서 끓고 있는 냄비에서 민어 한 토막을 접시에 담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국물이나 다오. 나는 맑은 국물과 미나리를 떠서 아버지 앞에 놓고 술을 권한다. 드셔요.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병이 나시면 제가 어쩝니까? 요즘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들이 많고 시설이 좋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놓았으니 연락이 올 겁니다. 아니다. 네 어머니는 필경 죽을 생각을 한 게다. 아버지가 꺼질 듯 한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흔든다. 어머니는 스스로 명주를 놓을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놓았을 때조차 병원 밥에 독약이 들었다고 숟가락조차 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혹시 외가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사람이었으면 병원을 나가지도 않았을 게다. 성깔 있는 사람이니 독한 마음을 먹은 게 틀림없어. 조카되는 사람이 내 휴대폰 번호까지 알고 있는데도 의식을 잃기 전까지 나를 찾지 않은 것을 보면 어머니는 애초부터 나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어머니는 죽음을 택할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아버지도 나도 국물만 두어 숟가락 뜨고 만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침대에 눕힌다. 힘겹게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곧 잠이 들었다. 드로잉 연필로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려나간다. 갸름한 윤곽을 그리고 이마와 미간에 깊은 주름을 넣는다. 움푹 꺼진 눈꺼풀과 눈언저리에 목탄을 10개 문질러 그늘을 준다. 긴 인중과 입가, 홀쭉한 뺨에는 연필로 음영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넣자 슬픈 눈빛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과 마주친다. 어머니의 초상화를 스캔해서 낮에 연락해두었던 신문사 광고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고 전단지를 주문한 인쇄소에도 보낸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기척에 잠을 깼다.
식탁 위에 아버지의 메모가 보인다. 네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찾을 것이니 너는 회사 일에 전념해라. 네 어머니를 찾는 대로 연락하마. 아버지는 땅거미가 내려앉도록 전화를 하지 않는다. 어제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사드리지 않은 것을 거듭거듭 후회하며 요양소며 병원의 응급실까지 찾아다닌다. 입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목이 쉬었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전화를 한다. 그는 황당하다는 말투로 아침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에게 약도까지 그려서 드렸는데요. 아드님이 걱정을 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한다. 아버지는 왜 어머니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일까? 어머니가 계셨던 요양센터에서도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대답이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밤이 다 돼서였다. 저절로 볼멘 소리가 나온다. 어머니를 찾고도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안 하시면 제 쪽에서 연락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겠지. 미안하구나. 아무런 감정이 내비치지 않는 담담한 목소리다. 어머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웬만한 것 같다. 지금 병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쉬는 날 집으로 내려오너라. 아버지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는다. 금요일이 되어 퇴근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차를 달린다. 야트막한 담 너머로 보이는 낡은 집은 무덤처럼 어둡고 고요하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고여있는 뜰을 지나 안채 뒤편의 공방 쪽으로 걸어간다. 내 기척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아버지가 문을 연다. 왔냐? 저녁은 어떡하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우선 들어오너라. 공방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나무 향이 훅 끼쳐온다. 불빛 아래 드러난 수염도 깎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은 초췌하고 안색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윽해 보인다. 그동안 마음 졸이던 일들이 생각나 은근히 화가 치밀었지만 아버지의 담담한 기운에 눌려 다음 말을 기다린다. 그동안 네 마음이 너무 고단했지. 부드러운 어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은 벼린 칼끝처럼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를 이곳 도립병원으로 옮겼다. 내가 다니기도 편하고 퇴원하면 이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다만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묻는 눈으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본다. 네, 그럼요, 아버지. 그런 결정을 할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진작되어 눈속이 뜨거워진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어린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기다릴 줄 뻔히 아시면서. 그랬냐? 아버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오른다. 네 애미를 기다렸더냐? 애미. 애미라는 말 속에 깃들인 어쩔 수 없는 혈연의 구속감에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30이 훌쩍 넘어서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상실감과 뼈아픈 외로움을 한순간에 무화시키는 말이다. 그동안 혹시 어머니가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눌려있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른다. 그래, 이야기를 하마. 애비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그날 경찰관이 그려준 약도를 가지고 네 어미가 있는 무용고자들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로 한 걸음에 달려갔었지. 아버지는 목이 막히는지 한동안 말을 멈춘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반 거렁뱅이 같은 행색으로 누워있는 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꼴 좋다. 겨우 이렇게 살려고 도망을 갔더냐. 그런 말이 입속에서 맴돌면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구나. 기왓장을 치켜들고 온몸을 떨고 있던 내 참혹한 모습이 눈을 찌르는 듯 했다.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온갖 고생을 하며 찾아다닌 여인이 바로 이 볼품없는 폭삭 늙은 노파였던가. 병원에서 나를 보고도 돌아앉아 사죄의 말 한마디 없는 뻔뻔스런 여인을 위해 그토록 뼈를 깎아내리는 고통으로 밤을 지새웠단 말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직원이 와서 보호자 되십니까? 하며 물었지. 도연히 내 입에서 아니요, 잘못 찾은 사람이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더구나. 폐부의 깊은 곳에서 간신히 말을 토해내듯 아버지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네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보다 내 안에 이런 흉악한 것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더 견딜 수가 없었지. 관음을 부르며 나무를 깎고 다듬던 그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어 두 번이나 내 가슴에 대못을 치는가 하고 다시금 네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끌어올랐다. 정신없이 길을 걷다 보니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껴지더라.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많은 기쁨과 행복을 네 어미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아버지의 눈시울에 물기가 어린다. 나는 다관을 집어들어 아버지의 찻잔에 식어버린 차를 따른다. 그래, 길을 되짚어 네 어머니에게로 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시기로 한 거예요. 용서라고 했냐? 그렇게 되묻는 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듯 아득해진다. 병원에 처음 갔던 날이었다. 병원에서 한밤중에 깨어보니 네 어머니가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라. 캄캄한 창문에 뭐가 보일까만 아마 제정신이 돌아오니 막막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창문에 비친 네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지그시 눈을 감는다. 어머니는 캄캄한 창문으로 무엇을 보았을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죄 많고 참담한 삶이었을까? 아니면 내 몸에서 내뿜어지는 적이와 냉대가 캄캄한 어둠 속을 망연히 바라보게 했을까? 창문 옆이 가까운 네 어머니는 크게 비춰지고 뒤쪽에 나는 작게 보였어.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 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커져서 창문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나는 네 어머니가 자신의 등 뒤에 앉은 나를 창문 속으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용서라는 말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어미는 평생을 죽음 속에 한 발을 넣고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쉰다. 도립병원에 도착해서 택시 뒷좌석에 눕혀놓은 네 어머니를 부축해서 내리는데 옷자락이 온통 눈물에 젖어 있더구나. 입원 수속을 끝내고 병실로 올라갔다. 네 어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고 있더라. 내가 며칠 후면 찬우가 올 거요. 몸이 좋아지면 집으로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지. 그러자 네 어머니는 나는 실소,
나는 못하오 하더니 목 놓아 울더구나. 눈속이 뜨거워지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뿌옇게 흔들린다. 아버지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네 어머니를 찾기 전날 네가 나를 침대에 누이고 내 손을 한동안 쥐고 있다 나가고 난 뒤였다. 새벽녘에 눈이 떠지더구나. 네 어머니를 빨리 찾아 나설 생각에 몸을 일으켰다.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 다시 쓰러져 누울 때였다. 호련히 눈앞이 훤해지더니 암자에서 보았던 천수천안 관음보살이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더구나.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단다. 그 순간 관음에 헤일 수도 없이 수많은 손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지. 마치 하늘에서 금빛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비로소 관음이 왜 천수천안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단다. 그래서 다시 관음상에 천수천안을 새기기 시작했다만 품이 많이 드는구나. 아버지의 나직한 말소리에 마음속에 겹겹이 매인 줄들이 한 가닥 한 가닥씩 풀어지는 듯 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잎처럼 보이던 것은 천수관음의 손이었구나. 얘야, 세상 사는 이치나 목리나 다 마찬가지일 게다. 기다려보자. 네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네 얼굴을 볼 날이 올 게다. 방에 불을 넣어 놓았으니 그만 가서 쉬어라. 병실에서 깊이 잠들었을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고 있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아버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고통을 사귄 사람의 평온한 모습이었다. 공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뜰에는 달빛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사위는 고요하다. 투명한 대기 속에는 솔숲의 냄새가 은은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안채로 걸어가 쌓아둔 목재더미 위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검푸른 빛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청백색의 불꽃을 품어내고 있었다. 별자리들은 마치 깊은 의미를 간직한 신비한 도형처럼 보인다. 별빛들은 깊은 잠 속 사람들의 어지러운 꿈 위를 의연하게 비추고 있었다. 잠의 깃을 들추고 꿈의 가장자리를 지나 저 깊은 혼 속으로 고요히 물결치며 흘러들어가고 있는 듯했다. 나는 목재더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머리가 별빛에 씻긴 듯 맑아진다.